of our nation's most renowne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on how to achieve the full resurgence. Konjunkturprogramm oder Recovery Plan genannt oder Recovery Fund.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라이브 포럼 제1탄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서정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섣부르게 앞날을 예측하기가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역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센TV에서는 수축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원인을 진단해보고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센TV에서는 매년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크고 작은 포럼들을 개최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해 기존의 행사 방식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부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 김준규 코트라 시장정보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새 들어와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연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내용으로 강연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희 코트라에서는 해마다 트렌드 도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트렌드가 대세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야말로 정말 트렌드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규 팀장의 강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사례. 또 두 번째는 돋보기가 지금 책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건 재발견입니다. 그래서 재발견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사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번 제가 발표해드리는 사례들이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례는 버려질 음식들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무심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심각할까요? FAO, UN 식량농업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낭비된 음식물이 13억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나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1년에 2억 2,200만 톤에 이르고요. 이 양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년간 생산되는 총 식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음식이 그냥 낭비되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수 오염이나 또는 토양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맛있는 음식을 구하고 또 음식 쓰레기와 싸우겠다라는 걸 모토로 해서요. 덴마크에서 투구투고라고 하는 모바일 플랫폼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투구투고는 레스토랑에서 남은 B급 음식을 소비자와 연결해주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을 창업한 분이 이제 덴마크 사람인데요. 이분이 영국 출장 중에 영국에 있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 중에 직원들이 멀쩡한 음식을 쓰레기통에 담는 거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멀쩡한 음식이 벌어지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로부터 투구투구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나오는 모든 앱들이 보면 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뭐 슈퍼마켓 또는 빵집 등등에서 남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영업시간이 종료될 때쯤에요. 그걸 보고 본인이 음식을 선정을 하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픽업하겠다고 한 시간에 가서 픽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게 있습니다. 일단 저렴하게 파는 가격 때문에요. 가격 할인이라는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조리된 음식을 갖다가 집에서 먹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당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만들어진 음식을 바로 팔지 못하면 어찌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음식인데요. 저렴하게나마 판매함으로써 일부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식당 모두 환경보호라고 하는 윈윈 효과도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매직박스로 즐거운 소비 경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직박스, 언박싱이라고 좀 돼 있는데요. 언박싱 여러분들 어떤 건지 잘 아시겠죠? 요새 보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뭔가 언패킹이란 말도 하고요. 언박싱. 어찌 보면은 이 박스를 열기 전에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반면에 식당 입장에서는 그 판매 편리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입장에서는 영업시간이 종료될 경우에 어떤 음식이 남는지 사실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가 남든 상관없이 일단 저 매직박스에 넣어서 판매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운 소비 경험은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운 소비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여러 개 리뷰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뷔페 레스토랑이고요. 아마 영업시간이 거의 종료될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음식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이분 역시 해당되는 뷔페 식당에서 이제 싸게 산 거죠. Again, 3 pounds.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품질이 좋은 많은 음식을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2 pounds on these meals and groceries. The only catch is that you have to pick it up yourself within a certain time frame.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 투구투고라고 하는 플랫폼은 실제로 유럽에서만 이용자 수가 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행사가 있습니다. T&W 컨퍼런스라고 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 작년에 가장 핫한 회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선정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2,300만 끼가 넘는 이제 식사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뻔했었는데요. 이걸 살려냈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5만 8천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을 했던 면에서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워킹맘 출장 중에도 네모에 성공하다입니다. 과연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이 어떤 내용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 워킹맘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국내 맞벌이 가구 수도 봐도요. 현재 560만 가구가 넘고요. 맞벌이 가구 비율만 해도 46%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킹맘, 애 키우랴, 또 직장에서 일을 하랴 굉장히 이제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워킹맘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 모유 배송 서비스인 밀크 스토크입니다. 그 스토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새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 같으면은 이제 보통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황새가 아기를 데려다 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황새가 모유까지도 배달을 한다. 서양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워킹맘들이 실제로 해외 출장에 간다 또는 국내 출장에 간다 할 때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애를 누가 봐줄 것인가? 뭐 남편이 좀 직장에서 일찍 와서 대신 봐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그 실제로 여기서 보시는 저 여성분이 바로 이 밀크스토크의 창업자인데요. 이 케이트 토거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이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이었고 출장이 많은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바로 밀크스토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모유수를 하는 경우 특히나 출장 시에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밀크스토크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보시는 것처럼 냉장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우유가 아니죠. 모유죠. 모유를 배송할 수 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실제로 제공을 하고요. 또한 이 쿨러가 들어있는 박스 외에도 직접 배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달할 경우에는 서비스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먼저 상품을 박스만 제공해 주는 거는 펌프앤토트라고 하는 상품이고요. 여기에 배달까지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펌프앤쉽. 그다음 배달하는 장소가 미국을 벗어나서 호주다, 유럽이다 넘어가게 되면 인터내셔널 펌프앤체크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단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비싸지겠죠. 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내가 근데 이 모유를 들고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이게 액체인데 가능할까라는 고민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교통안전국의 액체 운반 규정에 예외 적용을 받아서요. 분유나 모유 같은 경우에는 100ml가 넘어도 직접 핸드캐리해서 비행기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밀크스토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되는지 한번 사례를 잠깐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Milkstork is the first and only breast 지금 milk 보시는 home 거는 delivery 아까 service 말씀드렸던 of its 그 kind, 냉장 기능이 providing 있는 you with everything 모유 you 운반 need to ship 박스고요. or tote your breast milk home. 34온즈, When you are 72온즈 ready 두 to 가지 pack 형태가 your 있습니다. Milkstork cooler, open the 그리고 지금 box 보시는 and remove the 거는 cooling unit, 이제 twisting 냉장 it foil 쿨러입니다. side down. Press firmly on the activation 그래서 knob.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Within minutes, the 눌렀는데요. unit will 전 reach 누름과 refrigerator 동시에 temperature. 실제로 Remove all excess air from the bags provided and 냉장 confirm 기능이 each 시작이 bag 되는 is 거고요. securely sealed and 이분은 labeled 지금 with 본인이 the 출장 date 시에 of 있는 호텔에서 이 박스를 Fold the 받았습니다. bags below 그리고 the seal 박스에 and fan them 정성스럽게 in 모유를 one 넣고 by 있죠. one in the bottom of the cooler. Once you've packed all the bags, replace the cooling unit 박스를 with 다 the activation 담으면 nipple face down. With the 바로 pump 이를 and ship, your 본인이 box 묵고 is 있는 호텔 already pre-labeled 프론트 and free 데스크에 갖다 addressed 맡기면 with 됩니다. FedEx Priority Overnight Shipping label. We highly suggest 그래서 이 경우에는 coordinating 배달 outbound 서비스 Milkstork 포함을 하고 있기 shipment 때문에 via FedEx 아까 with 소개드린 hotel 서비스들 or 중에 destination 아마도 office at 펌프 that 앤 time. 쉽 내지는 펌프 앤 책일 것 같습니다. 밀크스토크 이게 좀 가격이 비싼데요. 현재 400개가 넘는 큰 기업들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측의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경제 잡지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 패스트 컴퍼니에서는 2019년도에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이 밀크스토크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이분 다 아시는 분이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 밀크스토크의 주요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선물 배송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의 소중한 기념을 어떻게 챙기시나요? 저 같으면은 주로 한국의 그 시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뭐 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건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뭔가 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글로벌 도시 선물 배송 서비스입니다. 기프트팩인데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창립한 사람은 대만 사람인데요. 그분이 미국 유학 시절에 본인이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본인의 연인은 그 대만에 있었고요. 근데 그 연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주고 어떤 식으로 선물을 줄 때 자기 여자친구가 좋아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이벤트를 통해 감동을 전하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1, 2, 3, 4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기프트팩이 제공하는 선물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물을 어떤 식으로 제공해 달라라고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쁜 손글씨를 쓴 카드를 같이 제공해 달라, 내지는 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달라 등등의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구체적인 신청 사유가 접수가 되면 실제로 이제 배달을 하겠죠. 뭐 한국 같으면은 뭐 쿠팡에 쿠팡맨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배달의 민족 같으면 배민 라이더라는 게 있듯이 이 기프트팩은 기프트패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물건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전달을 할 때 그 소중한 장면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이걸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신청자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가족이나 연인의 선물 받을 때 모습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기프트 패커 움직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신청한 사람이 선물을 전달할 때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어주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전차를 타고 선물을 제공하죠. 이건 아마도 뭐 선물 줄 때 포옹해 주세요라고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기프트 패커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기프트팩은 단순히 물건을 배송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전달해주는 서비스라는 것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프트팩은 글로벌 주요 도시를 기점으로 점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 대만, 일본, 또 호주, 홍콩 내 21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실제로 이 기프트팩 창업자하고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락했을 때 너네가 혹시 서울에서도 이 서비스를 할 생각이 있니? 라고 근데 그때 물어봤고요. 실제로 창업자가 그래 나 서울에서 서비스하고 싶어. 그 계획이 있어. 2020년 4분기에 서비스 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요.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너네 계획대로 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계속 서울에서 올해 안에 이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클라우드 수납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집을 구하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시는지요? 저 같으면은 지하철이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 또는 학군이 좋은 곳 또는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곳 등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납 공간일 것 같은데요. 그 수납 공간이 꽤 넓으면 좋죠. 하지만 이미 집을 구했고요. 수납함을 늘리기에는 집이 너무 좁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특히나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홍콩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단위 면적당 집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미니쿠라라고 하는 서비스이고요. 이 미니쿠라 서비스를 시작한 곳은 테라다 창고입니다. 테라다 창고는 원래 B2B 창고업을 주업으로 하다가요. 이제는 B2C로 넓혔죠. 근데 그럼 과연 왜 이 테라다 창고가 개인 고객을 타겟으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고업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창고 보관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대 비용이나 인건비 등이 계속 올라가면서 기업 비용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테라다 창고의 한 직원이 TV를 봤답니다. 근데 그 TV 속에 나온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집이 완전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 집터에서 가족의 소중한 사진을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원이 생각을 했죠. 누구나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쉽게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이 테라다 창고에서 미니쿠라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집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뼈다귀가 있고요. 그거를 미니쿠라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보낸 물건들을 확인합니다. 근데 잘못해서 자기 집까지도 뼈다귀와 함께 같이 미니쿠라 보낸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전용 창고를 받고요. 그리고 전용 그 박스를 받고요. 그 박스 내에 본인의 짐을 담습니다. 그리고 보내죠. 그러면 미니쿠라에서는 이 상자를 엽니다. 열고 실제로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씩 꺼냅니다. 그리고 꺼내고 사진을 찍고 하나하나 바코드를 붙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맡긴 짐이 뭐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맡긴 짐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그것만 지정을 해서 택배로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고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일단 더러운 공간이다. 뭐 영화 같은 걸 봐도 좀 음침한 그런 공간이 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창고에서는 누가 맡긴 짐을 열어보는 건 당연히 금기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단순히 창고지 뭐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이런 고정관념들을 이 테라다 창고는 완전히 깨부신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미니쿠라 서비스 외에도 미술 작품을 보관하면서 판매 대행을 하고요. 그리고 판매하고 나서 판매액의 30%를 실제로 중개 수수료로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창고비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부가가치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4개 그 비즈니스 사례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제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2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발견이었죠. 재발견을 통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거.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투구투고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 밀키스토크는 워킹맘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재발견 같은 경우에는 기프트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택배 사업에 마음까지도 전달한다는 개념을 덧붙여서 새로운 택배업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미니코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창고의 재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개인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그다음에 재발견이라고 한 2가지 관점에다가 개인의 경험이 녹아 들어간다고 하면 이를 통해서 아마 지금 이 포럼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규 팀장의 강연 듣고 오셨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다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강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해집니다. 화상 연결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의 김선업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주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사회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연구하시는 학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또 관점이 다르니까 궁금한데요. 강연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요. 저는 특히 이제 사회학자가 이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데 주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보면은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좀 먹거리 사회학을 조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처음에 말씀하셨나요? too good to go 먹거리 해결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있게 봤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먹거리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 쓰레기가 막 넘쳐나서 쓰레기 문제로 또 고생을 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잘 먹지 못해서 그런 이제 먹거리 미보장 문제가 좀 있죠. 근데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인 가구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또 충분한 어떤 영양분을 섭취 못하는 그런 네. 문제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라든지 또는 판매자라든지 예. 또는 이렇게 일반 소비자 이 모든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다득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서요. 이게 굉장히 인상 깊고 반가웠습니다. 네. 예. too good to go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김선업 교수께서도 그렇게 보셨나 봐요, 팀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라스트 오더라는 플랫폼인데요. 예. 실제로 이 창업자가 본인이 이 투고투고 플랫폼을 벤치마킹해서 라스트 오더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선업 교수께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연 들으시면서 오늘 궁금한 점 있으셨습니까? 질문 사항이요. 네, 궁금한 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19로 참 전 세계가 좀 앓고 있는데
하여튼 뭐 빨리 이게 이제 종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근데 이 현상이 좀 오래 가다 보니까 뭐 싫든 좋든 간에 이제 새로운 또 트렌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걸 잘 이용하면 뭐 코로나 이후에 뭔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변화도 아울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좀 온라인 강의를 이제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데 뭐 과제를 한번 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생활 변화를 한번 좀 기술해봐라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그 효과를 지적한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이제 최근에 주로 이제 뜨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지금 상황이 코로나 이전 이후로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달라질 트렌드 그 중에서도 긍정적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예, 실제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예.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신조어 보면 홈코놈이나 뭐 홈트를 비롯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그리고 원격 진료 같은 것들도 모두 언택트 문화와 관련이 있죠. 예. 이 중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펠로톤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타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는 태블릿 PC가 붙어 있어서요. 그걸 통해서 피트니스 강사들이 제공하는 운동 영상을 구독해서 볼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이 펠로톤이 제공하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동시간에 접속한 사람들은 같이 마치 운동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예. 온라인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디즈니에서는 네. 자기네들 직원의 한 50%를 무급 휴가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에 반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주가가 한 30%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엄청 좋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가 만든 그 기업형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 이름이 딩딩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만 앱스토어 다운로드 건수가 중국 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음식을 시켜 먹거나 예. 또는 음식 식재료를 주문해서 요리해 먹는 일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커졌고요. 아울러서 그 감염 위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것도 코로나19가 갖고 온 하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트렌드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답변이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아주 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자, 아무쪼록 이게 좀 예, 우리가 위기를 좀 기회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지혜와 노력이 모아졌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국 사회가 이 코로나19를 아주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지금 극복하고 있다라고 그쵸. 이제 내외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의 트렌드도 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됐으면 하는 희망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김선업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진짜 팀장님 덕분에 가보지도 않은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트렌드에 대해서 생생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트렌드 조사 앞으로 계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희 우리 기업들한테 예. 좀 의미가 있을 만한 재미있는 사례들 많이 발굴해서 또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기업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활동들 많이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 라이브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강연입니다. 두 번째 강연은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 딱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경제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이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정보 시스템 강의를 하고 있는 이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학교에서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습니다. 예, 오늘 포럼이 좀 낯설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온라인 포럼에 잘 적응하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독 경제에 관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떠오르는 신시장 구독 경제를 잡아라라는 예. 제목인데요. 아까 커트라 김준규 팀장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신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수축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독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구독 경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구독 경제의 종류와 그다음에 종류별로 구독 경제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각 유형별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구독 경제가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형태가 월 일정 금액을 내면 정해진 횟수만큼 셔츠라든지 양말 같은 걸 배송해 준 서비스가 있고요. 또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독 경제 서비스로서 월 일정액을 내면 주어진 횟수 2번 혹은 3번 꽃을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돈을 내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자동차에서도 월 일정 금액을 내면 한 달에 3번 정도 자동차를 원하는 차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구독 경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독 경제가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구독 경제의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해서 앞으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구독 경제에 진출을 했는데 구독 경제를 시작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즉 사람들이 이 기업은 구독 경제를 해도 별거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독 경제의 작동 원리, 그다음에 유형별로 어떻게 비즈니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 경제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일정 금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월 얼마, 1년에 얼마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종류에 따라서 무한정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구독 경제라는 말은 미국의 주오라라는 회사의 TNCO라는 CEO가 처음으로 제시를 해서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독 경제 형태는 그 이전부터 존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도 결국은 고전적인 형태의 구독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구독 경제라는 말로 불리우지만 사실은 이 구독 경제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존재하고요. 이 비즈니스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종류가 다른 비즈니스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독 경제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 유형을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경제 유형을 저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첫째는 넷플릭스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월 일정액 혹은 연 일정액을 내고 무한정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 즉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영화, 드라마를 무한정으로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전자책을, 즉 이북을 일정 금액을 내고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무비 패스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용의 대상이 물리적인 제품이나 시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비 패스라는 회사가 월 한 $10 정도를 내면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를 무한정 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무비 패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넷플릭스 모델은 대상이 디지털 콘텐츠고요.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영화관이나 혹은 다른 물리적인 제품 소비다. 이건 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질레트 모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모품을 필요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모델입니다. 질레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면도기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자사의 면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면도날을 필요할 때마다 일정 기간마다 전달하는,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레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꼭 뭐 면도날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쓰는 소모품,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렌탈 모델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품 내구재를 우리가 돈을 내고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익숙하신 렌탈 모델인데요. 뭐 정수기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를 원하는 횟수만큼 바꿔서 타는 그런 모델도 결국은 렌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경제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느냐? 우선 구독경제가 왜 최근에 각광을 받느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이 구독경제에 적당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이 디지털 콘텐츠를 전달하는, 일정액을 내고 소비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온라인, 즉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고품질, 고해상도 콘텐츠를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를 하려고 해도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소비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에 그 제품의 배송이 정확하게 가능해졌다. 즉 여러분 잘 아시는 택배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정확하게 적시에 고객한테 배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것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독 서비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의 취향에 맞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배송을 혹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취향과 소비 정보를 자세히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나 혹은 요즘에 많은 다양한 IoT 기기들로 인해서 고객들의 다양한 소비 행동에 대한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개별 고객이 어떤 제품을 원하고 어떤 취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걸 이제 충족을 시켜줄 수 있게 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적은 비용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고객의 정보를 모아도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은 기업들이 분석을 잘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나 혹은 AI나 머신러닝의 발달로 인해서 고객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에서 인식을 하고 있듯이 최근에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의 고객의 등장. 즉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10대, 20대의 고객을 말하는데요. 이 고객들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소비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니즈를 충족만 시켜준다면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을 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더 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혹은 사용해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구독 경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독 경제로 인해서 기업이 얻는 이점은 뭘까? 자, 우선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넷플릭스 모델은 가상의 재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가상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 컨텐츠는 고객이 10,000명이든 100만 명이든 비용의 증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바로 수익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이 늘어나면
자세한 고객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비패스 모델은 일정 금액을 내고 물리적인 시설이나 제품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설을 더 많은 고객이 사용한다면 일종의 이제 회전율이 올라가는 거죠. 같은 설비를 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고객의 소비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정기 배송 모델, 질레트 모델의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과거에는 제품을 중간 도매상이라든지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걸 건너뛰고 고객한테 직접 전달을 하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유통망의 마진을 결국은 제조업체와 이제 소비자가 나눠 갖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렌탈 모델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수기나 자동차를 렌탈하는 경우에 사실은 제품의 사용 외에도 다양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 보험이라든지 혹은 정수기라면 정기적인 청소나 유지 이런 것들을 렌탈해서 해주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즉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 매출을 얻을 수 있고요.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구독경제 모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똑같은 구독경제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유형별로 똑같은 구독경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성공 요인도 다르고 어떻게 기업이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윤석철 교수님이 만드신 생존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기업이 생존하려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의 가치가 가격보다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격은 원가보다 높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업이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보다 싸게 만들어야 이익이 나고요. 고객은 지불하는 가격보다 가치가 커야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생존 부등식을 구독경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전략에 대한 통찰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넷플릭스 모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모델이든 혹은 다른 비즈니스 구독경제 모델이든 간에 공통점은 가격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일정한 가격을 내고 무제한 혹은 정해진 횟수만큼 사용하는 건데 넷플릭스는 이게 디지털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치가 뭐냐? 컨텐츠가 다양한 거, 그다음에 제한 없는 사용, 또 하나 중요한 게 맞춤형 큐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넷플릭스 써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가 뭔지를 넷플릭스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원가 측면은 이게 디지털 콘텐츠다 보니까 변동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도 비용이 크게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넷플릭스 모델은 원가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쪽보다는 이쪽 가치 쪽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가치를 높일까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거. 넷플릭스의 추천처럼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비패스 모델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넷플릭스 모델과 가격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도 비슷합니다. 고객들은 일정 금액을 내고 영화관을 무제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근데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원가 측면입니다. 영화관이나 혹은 물리적인 제품은 고객의 사용량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패스 모델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냐면 원가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즉 원가 대비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가보다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은 손실이 나고 망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무비패스가 자기들이 받는 가격보다
영화관에 지불하는 원가가 너무 비싸서 지금 거의 이제 파산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방법은 기업들이 고객들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가격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레트 모델, 즉 정기 배송 모델의 경우에는 이거는 가격이 일정하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이제 주로 편리함이죠. 내가 직접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배송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경우에 이런 배송 모델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다. 즉 직접 사는 것보다 제조업체가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거죠. 이거는 원가 측면에서 보면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이 만약에 직접 제품을 제조한다면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물리적인 제품의 배송이기 때문에 변동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비패스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원가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용량이 대부분 정기 배송 제품들은 정해져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와 가격을 고려해서 수익성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에게 사실은 정기 배송 모델을 고객이 사용하는 거에 대안은 뭐냐? 마트에 가서 쓰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트에 가서 직접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게 관건인데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느냐? 고객의 취향을 정확히 알아서 필요할 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고객들의 취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는데요. 고객한테 정확한 취향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탈 모델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불하는 가격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원가도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중에 사람들이 얻는 가치가 뭐냐? 그럼 결국은 편리함, 유지보수 같은 걸 해주는 편리함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 모델의 경우에는 렌탈 모델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제품에 부가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중요합니다. 즉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렌탈 모델은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얼마나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다양한 비즈니스가 서로 작동하는 원리가 다르고 전략도 다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독 경제가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 형태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느끼기에 신선하고 좋게 느끼지만 구독 경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그 비즈니스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 경제를 고려하시는 기업인이 계시다면 이 구독 경제를 기획을 하실 때 가치, 가격, 원가를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지금 성장하는 구독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에 관한 이야기 이밀 교수의 강연으로 들어봤고요. 교수님 일단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구독하면 사실 신문 구독만 생각을 하거든요. 신문은 서울경제신문이고요. 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구독이 가능하네요. 네, 예. 지금도 예. 다양한 형태의 구독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온라인 댓글들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익캐스터. 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댓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프리카 TV입니다. 닉네임 가롱이33님께서 요즘엔 사는 것보다 렌탈해서 쓰는 게 더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자, 닉네임 BJ인의 성당님께서 주셨네요. AI 시대에 구독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 AI가 사실은
구독 서비스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다양한 형태의 구독 서비스 중에서 특히 그 정기 배송 모델의 경우에 이 비즈니스의 핵심은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정확히 배송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개인별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AI를 갖고 있느냐가 아마 경쟁력을 많이 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디즈인의 성당님 어떻게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센 라이브 포럼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에서는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댓글과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온라인의 반응들까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는지 여쭤볼까요? 예, 즐거웠고요. 예. 제가 관심 있는 구독 서비스를 많은 분들과 나누게 돼서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리라 저희도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민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센 라이브 포럼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2부 이어지는데요. 유럽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자크 아탈리 박사를 프랑스 현지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알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아탈리 박사의 강연에 이어서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과 함께하는 대담도 바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